펄어비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3월 29일 일요일, 오늘도 펄어비스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게임 시장에서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 망작이라는 혹평과 함께 하한가를 기록했던 펄어비스가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펄어비스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3월 19일에 펄어비스를 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이 바로 52주 최저점, 하한가 4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9,000원이에요. 열흘도 안 돼서 30% 넘는 등락이 발생한 종목, 이걸 단순한 소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변동성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망작 논란에서 300만 장 돌파로 이어진 흥행 반전이 왜 진짜 반등의 신호인지. 둘째, 허진영 대표가 주주총회에서 내놓은 도깨비 발언이 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줄이는지. 셋째, 검은 사막 단일 IP에서 멀티 콘솔 IP 구조로 전환하는 게 왜 중장기 재평가 근거가 되는지입니다. 여러분도 3월 중순 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붉은 사막 출시 전날 메타크리틱 사전평가가 기대에 못 미치고 AI 자산 미고지 논란까지 겹치면서 하한가가 떴다는 소식이요. 그때 시장 분위기는 말 그대로 독약 같은 존재가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52주 최고가 71,500원을 찍은 게 3월 16일이었는데 불과 사흘 만에 하한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독약 같은 논란이 왜 지금 힘을 잃었을까요? 시장이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언어는 판매량이거든요. 붉은 사막은 출시 당일 한국 게임 최초로 2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300만 장을 넘겼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업계 추산 손익분기점이 250만에서 300만 장 사이인데 이미 그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독약 같은 논란은 사라졌고 이제 이익의 문제만 남은 전환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환점이 확인된 자리에 찾아온 두 번째 키워드, 도깨비 로드맵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펄어비스에 대해 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붉은 사막 이후의 신작 공백이었거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도깨비 출시까지 최소 2년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을 만큼 공백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디스카운트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주총회에서 허진영 대표가 직접 입을 열었어요. 도깨비 개발 현황을 올해 안에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올해 방향성이 보이면 디스카운트의 절반은 거칠 수 있습니다. 그 가시화가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흥행이 확인되자 증권가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올해 판매량 추정치를 대폭 올린 곳이 나왔고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곳도 이어졌어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초기 혹평을 판매량이 덮어버리면 시장은 더 이상 리뷰 점수를 보지 않거든요. 손익분기점을 넘긴 흥행이 단기 불꽃이 아니라 구조적 숫자로 뒷받침됐을 때 주가는 다음 단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의 가시화로 이어집니다. 가시화된 자리에 찾아온 세 번째 키워드, 멀티 IP 전환입니다. 지금 이 주가 수준이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펄어비스는 그동안 검은 사막 하나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작이 늦어질 때마다 주가가 흔들렸고 기관 투자자들도 단일 IP 리스크를 이유로 멀티플을 낮게 평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붉은 사막이 흥행 궤도에 오르면서 패키지 매출에 라이브 서비스 매출이 더해지는 구조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도깨비와 플랜8까지 순차 출시된다면 멀티 콘솔 IP 하우스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 수 있는 구조 전환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번 흥행을 두고 증권가 시각도 갈립니다. 멀티 IP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곳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 신작 공백 우려가 더 크다는 곳은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생길까요? 멀티 IP 전환이 실제로 완성되려면 도깨비와 플랜8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강한 매수 신호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구조적 재평가가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변곡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펄어비스여야 할까요? 한국에서 글로벌 콘솔 IP를 스스로 만들어 출시한 게임사가 몇이나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은 사막으로 글로벌 서비스 기반을 닦고 붉은 사막으로 콘솔 시장을 두드린 경험이 이 회사의 구조적 우위입니다. 이 기반이 도깨비와 플랜8로 연결될 때 단일 IP 게임사가 아닌 콘솔 IP 포트폴리오 하우스라는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그 재평가를 흐릴 수 있는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무거운 리스크는 증권가도 인정한 신작 공백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도깨비 출시까지 최소 2년이 필요하다고 봤고, 신중론을 유지하는 증권사들도 신작 공백이 길어지면 지금의 흥행 모멘텀이 주가를 얼마나 오래 떠받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어요. 이런 공백이 실제로 길어지면 붉은 사막 초기 흥행이 식어가는 2027년 이후 주가 지지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피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허진영 대표가 올해 안에 도깨비 개발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공백의 불확실성 일부는 이미 해소됐거든요. 두 번째 리스크는 AI 논란의 꼬리표입니다. 출시 전날 터진 AI 자산 미고지 논란이 글로벌 게이머 커뮤니티에서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 꼬리표가 라이브 서비스 단계에서 유저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도 주시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300만 장이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는 사실이 이 논란보다 훨씬 강하게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흥행 반전은 출시 4일 만에 300만 장,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며 하한가 논란을 넘어섰다. 도깨비는 허진영 대표가 올해 안에 개발 현황 공개를 약속해 신작 공백 디스카운트를 일부 해소했다. 멀티 IP는 붉은 사막 흥행으로 단일 IP 구조에서 콘솔 포트폴리오 하우스로의 전환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종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는 붉은 사막의 라이브 서비스 전환입니다. 패키지 판매가 식어갈 때 유저를 얼마나 붙잡아 두느냐가 장기 실적을 결정해요. 둘째는 도깨비 개발 현황 공개 시점입니다. 올해 안에 나온다고 했으니 그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추가로 해소됩니다. 오늘 펄어비스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